자, 계속해서 지금 원유 문제 이제 쉽게 안 끝나요. 또 만에 하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뭐 오는 원유 이외에도 혹시라도 이제 이란의 어떤 시설들, 정유 시설들이 폭격이 되고 반발 폭격으로 사우디나 다른 시설들까지 파괴가 된다고 치면 앞으로 중동 석유 자체를 아예 쓸 수 없게 되는, 이건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 핵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중동 자체의 원유를 아예 생산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갖고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현재 유류 확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 약속받았던 2,400만 배럴이 속속 도착에 있다고 합니다. 1차로 지난달 6일 날 600만 배럴 도입에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가 합의를 했고요. 2차가 이제 훈시기형이 1,800만 배럴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왔죠. 자, 1차 물량인 600만 배럴 중에서 200만 배럴은 국내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이 정유사에 이미 인도가 됐고요. 200만 배럴은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하역을 시작했고요. 또 나머지 200만 배럴은 이달 초에 하역 예정입니다. 자, 2차 물량 1,800만 배럴, 200만 배럴은 지난달 25일 여수 비축기지에 하역 완료했고요. 또 200만 배럴은 지난달 29일 선적돼서 이달 중순에 도착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물량도 아랍에미리트 측의 한국 최우선 공급 약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무제한으로 퍼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우디도 한국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퍼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필요하면 갖고 가라고 난리고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란까지도 한국이 원한다면 이란산 원유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지금까지 얘기한 요것들 중에서 질이 제일 좋은 건 이란이거든요. 그렇죠. 이란 걸 정말 사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이란 것도 위안화 결제나 또는 위아라. 구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국이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 이외에도요, 베트남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생산되는 원유, 호주에서 올라오는 가스들이 계속해갖고 한국으로 계속 뱃머리를 돌려가면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럼 다른 나라는 뭐 하나요? 다른 나라는 석유 확보 안 하고 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석유라고 하는 게 이 가공 전에 원유 상태로 유통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원유를 갖다가 수입했을 때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큰 나라만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비축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 세계가 기름은 다 쓰지만 대부분의 국가들 중에 원유 비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원유를 사가지고 가공해서 만들어 파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비축이 가능하다는 거야. 정유 시설이 있고 정유를 실질적으로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유 수출품이 많은 나라고 인도도 정유를 대규모로 하죠. 네.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네들 쓸 거 물량을 조달하기도 힘들어요. 거의 워낙 네. 인구수가 14억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필요한 양의 2배에서 4배를 정유를 합니다. 왜냐면 들어오는 거 절반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세계 정유 능력으로는 4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라들 쟁쟁한 나라들이죠. 인도 다음이니까 4위인데다가 비축 능력도 4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한 비축 기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의아해한다는 거지. 아니 뭐하게 1억 5천만 배럴 우리가 쓴다고 치면 2천만 배럴씩 나눠 쓴다고 치면 2년을 할 수 있는 비축 능력을 니들이 왜 갖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간을 합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옛날 오일 쇼크 때 한번 대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축 설비를 많이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다른 국가, 대만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조금 비축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싱가포르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사도요.
비축을 할 능력이 없고 이걸 정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파는 기름을 이렇게 무제한 대로 일단 주는 대로 다 갖고 와라고 받아 쓸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유조선이 한 250척 조금 넘는데 그중에 150척 이상이 한국 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빌리려고 하더라도 한국을 통해서 배를 빌려야 되는 거야. 한국으로 가는 물량만 선주들이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민국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건 모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부 비축유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 비축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기업 비축유들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게 뭐 한 달분이다, 두 달분이다 그런 거지만 정부 비축분은 솔직히 정부가 발표하는 대로만 알지 비축분이 얼마인지도 잘 몰라. 근데 아무튼 우리는 기업 비축분도 아직까지 이 고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다른 데서 우회 노선에서 원유들을 사와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쪽에서 사오기도 하고 네덜란드 현물 시장에서 사오기도 하고 호주에 가갖고 사오기도 하고 이걸 사온단 말이에요. 그럼 도착하는 데까지 원유가 도착하는 데까지 보통 2주에서 4주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이 돌아오는 운행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만일에 계약을 했어. 아프리카에서 내가 계약을 해. 모잠비크랑 200만 배럴, 500만 배럴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정부 비축무에서 그 500만 배럴을 기업한테 미리 꺼주는 거예요. 정유사가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증명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빌려준 뒤에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걸 비축유 탱크에 돌려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민간 정유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이 비축 어떤 탱크의 숫자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정부가 대신해 갖고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원유를 눈에 띄는 대로 사들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돈 있으면 그럼 일본도 미국도 다 사겠지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그걸 갖고 와서 비축할 데가 없어. 내지는 이걸 운송할 배가 없어. 또는 이렇게 비축하는 동안 가다가 20일 한 달 동안 가다가 내 비축분이 떨어지면 정유시설을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상태에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 구조 때문에 세계 정유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뜨내기 물량들, 배에 실려 갖고 있는 원유 물량들은 사실상 다 한국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원래 정기적으로 석 달 전에 예약해냈다가 석 달 전에 예약해야 실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받아갖고 정유하는데 한 달이거든. 그 석 달 동안의 기간에 사이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받는다고 해갖고 이 사이클 안에 더 비축을 하거나 이 정제량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이상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동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는 유전은 나오고 있잖아. 나오고 있는 이 물량들을 흡수해주고 사줄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시스템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기름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갖고 철저하게 또 추가적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제를 해서 안 팔면 미국의 비행기가 멈추고 일본의 디젤차가 멈추고 싱가포르나 대만은 전기 발전을 못하고 베트남은 당장에 경유차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갖고 공급을 해줘야 그나마 다른 나라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5부제를 확대하는 등 지금에 있는 유류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오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알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주 수요일 4월 8일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약 11,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2부제, 홀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장애인이나 임산부 차량, 전기 수소차, 또 대중교통 이용 곤란자 등은 제외를 하고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는 포함이 됩니다. 자, 만약에 1회 위반을 하게 되면은 경고를 받게 됐지만 4회 이상 적발이 되게 되면 징계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공영주차장,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 약 3만 곳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차량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석유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류 사용을 아끼고 이와 같은 캠페인 차원에서 이걸 진행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갖고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절세 효과, 그 기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어떤 수급을 좌지우지 말고 크진 않은데 이런 정책들을 통해 갖고 위기 상황을 환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협조하는 국민들의 어떤 노력들을 보면서 조심하는 거죠. 사실 주말에 저도 그 전주를 갔다 왔습니다만,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전주 지역은 아직도 휘발유 값이 1,700원대더라고요. 지역마다 휘발유 값의 편차가 크고요. 전 기름값이 오르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차가 없어야죠. 네, 차가 아예 없을 줄 알았거든요. 도로마다 차들이 빽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언론은 난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위기의식은 무슨 뭐 오일 쇼크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개월치 있습니다. 9개월치. 아무것도 안 해도 9개월치 남아있어요. 근데 계속 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기름들을 우리가 다 딸딸 긁어 쓰고 있다니까.